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모처럼 만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모처럼 만에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인이 10일 만에 지금 매수에 들어왔고요.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현물, 선물 다 외국인이 지금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새벽에 어쨌든 관세 협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스타트는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온기를 주고 있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이 관세 협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방향성이 약간씩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 장 초반에 역시 관세 영향이 좀 짙게 깔려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여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세 리스크가 일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기술주가 올랐고 그걸 우리가 받아서 반도체주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오전장에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이 협상 카드입니다. 그런 모멘텀 플러스 1분기 또 깜짝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도 52주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 나타내고 있어서 여전히 큰 관세 틀 안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구나라고 확인시켜주는 오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의 관세 협상 일단은 뭐 스타트는 잘 끊었고 그런데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다행히 이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지만 뜨겁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업종,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시장의 분위기를 이슈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번 주와는 좀 내내 평일과는 다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대선 테마, 대선 정책 테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 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에서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 보시죠. 싱크풀에 크게 원을 그리고 있고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전선, 전력설비, 또 원전, 또 이런 것들이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방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대모비스 지금 실적 나왔지만 어제 현대차 실적이 나왔잖아요. 뭐 나쁘지는 않은 그 정도의 수준의 실적이 나왔고 오늘은 또 기아가 실적도 발표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뭐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잘 갔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정 이야기, 통상 협의가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업종, 시장의 큰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오늘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뭐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선 테마 관련해서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 주에 월화수목까지 계속해서 대선 테마가 더 크게 분포되어 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이 우리에겐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테마주에 우리가 매일매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계속 어쨌든 추세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되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오늘은 의미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선에 관련해서 여전히 관련이 있는 그런 대선 정책 테마주들은 관심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STO, 그리고 또 가스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엔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주목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씩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관세 이야기 해드려야 되겠죠. 이번 주에 내내 과연 이 2+2 통상협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여기에 참여해서 뭔가 감나라 배나라를 할까? 여러 가지가 궁금했었는데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한미 2+2 통상협의 1시간 10분 정도, 7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대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어쨌든 70분 동안 뭐 할 얘기는 다 했겠죠. 이러면서 70분 동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라고 외신들을 통해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 최성목 경제부총리도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따로 가졌는데 분위기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국과 협의를 했는데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한국이 잘 가져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 플랜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시했길래 왜 이렇게 베센트 장관이 만족스러워했는지도 시장에서는 많이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두는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유예가 7월 8일까지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어쨌든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 유예하고 그때 또다시 불확실성이 나오기 전에 뭔가를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도 여기에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답니다. 이러면서 우리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조선, LNG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7월 패키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선을 6월 3일에 하게 됩니다. 6월 3일과 7월의 그 사이에 한 달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이야기는 나누겠지만 최종 협상 딜은 다음 정부가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방위비나 FTA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개를 좀 갸웃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방위비나 FTA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건 뭐 추후에 계속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2+2 통상협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들의 주요 포인트를 주안점을 둬야 할지는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함께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부터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쪽에서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외국인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장 초반에 좀 확인해 보니까 17만 주 정도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21만 주 정도 매수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괜찮았는데 사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괜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 우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의중에 향후 주가의 방향이 달렸다라는 의미 이런 부분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증권사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목표 주가 올리는 흐름도 있지만 떨어뜨리는 흐름도 있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후에 앵커 브리핑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장 초반보다 시간 갈수록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다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현대제철을 오늘 약보합거래에서 거래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NH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매수 리포트 냈고 목표 주가 38,000원짜리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파업에도 불구하고 기저 효과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포인트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관세하면 제약바이오 좀 신경 쓰이실 텐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스는 좀 껴놨고요. 오늘 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일부 있어서 뉴욕시장 반등한 그 힘을 일부 좀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그게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선주를 봐야겠습니다. 조선주 진짜 잘 가네요. 계속 갑니다.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되실 텐데
더 가져가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 정도 해도 100% 넘게 아마 수익 보시고 계실 텐데 이러면은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일단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지금 52주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다시 신고가 도전을 하고 있고 조선주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을 콱 집어줬고요. 여기에다가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무려 1분기 영업이익이 1936%가 증가했답니다. 1936%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겁니다. 이러면서 실적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66% 이상 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환율 효과도 있겠고 수주 효과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포트폴리오나 이 배를 만드는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실적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러면서 HD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이 11.3%가 나왔어요. 조선의 이 제조업, 중공업이 이 영업이익률이 11%가 넘게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효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오늘도 HD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거의 7%, 8%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하나오션도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하나오션도 역시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작년에 1분기에는 뭐 그렇게 많이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기저효과도 있겠고 그런데 환율이 지금 1,400원대이니까 어쨌든 배를 팔 때는 달러로 파는 거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달러 효과 때문에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기대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얹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존 펠란 해군성 장관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울산이나 그리고 거제 하나오션의 사업장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 소문이 퍼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계약하나 보다. 우리나라 업체들과 진짜 계약하려나 보다라는 현실감, 기시감이 들고 있죠. 여기에다가 때마침 다음 주에 이제 이 해군성 장관이 오는데 그 기간과 트럼프 주니어가 방문하는 기간이 겹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주니어도 함께 조선소에 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오늘 조선주들이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들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오늘의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가를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탄력의 주역은 조선주다라는 건 느끼실 것 같고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 세 종목 4거래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미국의 그 해군성 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경남, 거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오션 6% 상승세. 이제 실적 발표 나면은 추가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 계실 것 같고 현재 주가 86,100원 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실적 괜찮은 실적을 내고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6% 강세 힘을 유지하면서 현재 40만 원 선 터치 도전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긍정적인 실적 발판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뭘 보느냐. 앞으로 배당 수익률이 커질 가능성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흐름들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26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D 현대 미포도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수익 선박을 생산성을 개선하면서 돌파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더해지고 있죠. 2% 상승하면서 16만 1,9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지속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HJ중공업도 잘 따라가면서 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조선 관련주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네요. 세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도 잘 가고 오늘은 원전주도 잘 갑니다. 원전주가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작년에 체코 원전 수주의 빅 뉴스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 전력공사나 계속 지금 딴지를 걸어왔잖아요. 이게 이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딴지를 걸고 체코 측에 다시 한번 로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체코 반독점 당국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26조 원 한소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임박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를 했던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던 진정을 했던 것을 문제가 별로 없다,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고요. 이러면서 한수원 원전 계약의 경쟁사 진정 최종 기각을 내렸고 만약에 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지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중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계약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체코가 결정을 내려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 계약할 것이다. 다음 달에 바로 계약하고 사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오늘 이 뉴스에 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체코 원자력 공사도 이제 최종 계약에 이미 완료되어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사인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줬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은 체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 랠리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호재가 신호탄이 되면서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기술 모두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대형 원전 부분이나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 이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도 핵심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 전력 공급난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전이 또 유일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그 판도를 바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이 된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으니까 덜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 강세 힘을 놓치지 않으면서 27,725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그룹사인 한전기술이나 한전 KBS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현재 1% 가까운 상승세로 64,4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체코 코리아 팀 구성이었던 대우건설 함께 오릅니다. 2% 상승하면서 3,370원 선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 기술도 1.35%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또 집어넣어 봤는데 우리나라 그 대형 원전 시공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다. 34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그런 관심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는 다만 장중 고점에서는 상승폭 둔화되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그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처럼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가진 종목들, 또 종목별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요. 이데일리온 파트너님과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정말 바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양시장 어제까지는 좀 눈치를 보다가 저희 한미 협상에 대한 이야기 1차 협상이 진행이 되니까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폭은 아시긴 한데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어떠한 부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 한미 통상 이제 관세 협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관세 협상이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미국에 대해서 거의 한 500억 달러 수준의 무역 수지 흑자를 봤는데요. 그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관세 협상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게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정부 협상단이 가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 했는데 7월 달에 신정부가 6월 달에 들었으니까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한 달여밖에 없이 빠르게 이게 서두르는 이유를 좀 알 수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먼저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했지만 두 번째 상세 협상에 대해서는 날짜도 아직 못 잡았는데 벌써 우리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에 세부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 우리가 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실적들을 발표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나름대로 아직 관세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1분기 실적은 그런 대로 선방을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트럼프의 관세가 4월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4월 2분기 때부터 실적은 분명히 이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실적 발표 때가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트럼프의 관세가 부과되기 전입니다. 전의 실적을 갖고 지금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다 비판적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놓여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나오는 건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또 이런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날카로운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중에서 저희도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적을 잘 발표한 기업들도 많은데 주가가 호실적 발표했는데도 못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고 단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또 이번 시장에서 좀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를 들면 이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고 주가는 거기서 반응해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로 돌아가 보면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어요.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저께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르면서 SK하이닉스도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모습은 이 앞으로 반도체 쪽은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조선업 쪽은 앞으로도 여전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말에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조선업종은 환차익을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수주량도 많아졌기 때문에 수주했던 배들이 만들어지는 이 기성이라고 하죠. 이 기성비가 이제 들어오면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조선업종들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게 올해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선업종은 계속 실적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같이 이런 자동차나 반도체는 관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큰 겁니다. 이 차이를 잘 보시면서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충분히 어디에 먼저 발을 딛고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현대차가 어저께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기아차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면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도 기아차도 그나마 좀 숨통을 좀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완성차에 대해서 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약 한 30만 대 정도가 이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감소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만 대 정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면 현대차 실적에 확실히 그 실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 그러니까 미국에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그 요번에 시설인증 보안 FCL 신청을 재빠르게 했어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신청을 해서 아마도 조만간에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이용해서 MRO, 미 해군의 MRO 사업도 하고 또 미 해군의 신조, 새로 이제 군함을 만드는 그 사업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그룹은 방산 쪽에서 이런 해군 군함을 만드는 이런 쪽에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이건 그룹 전체 차원에서 달러가 넘쳐 흐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은 대선 공약에 시장이 많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선 공약들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 그걸 섹터별로 잘 구분해 보시고 이런 AI 홈케어나 K방산, K원전, K콘텐츠, K바이오, K일자리, 또 K태양광, 그다음에 스토이전 테마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투사들 이런 것들을 잘 봐두시면 이 종목들 사이에 순환매를 제대로 타시면 지금 같은 불확실한 장세에서도 수익을 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6월 3일 대선일 때까지 지금 5월 달 한 달 동안 대선 테마 발음이 강하게 우리 시장에 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공약과 관련돼서 이 공약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6월 조기 대선 그 날짜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신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좀 포커스를 옮겨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그리고 머스크도 그렇고요. 조금 많이 그 반응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다시금 경영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연장선상으로 자율주행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슈 체크할 때 어떤 부분 집중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고 네. 5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다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줄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출근하는 것 중에 지금 5일 전부를 다치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그걸 하루 이틀로 줄이고 나머지 날짜를 테슬라에 집중을 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테슬라에게 경영 현안으로 딱 걸려 있는 건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라는 것은 택시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운전한다는, 즉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전을 하고 그 택시를 갖고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검증해서 이 로보택시를 타본 사람들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신뢰감을 높이면서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 지금 3단계에 머물러 있던 게 4단계, 5단계로 진보해서 발전해서 결국은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길거리를 다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 단계로서 로보택시가 있는 겁니다. 그 로보택시가 올해 상용화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이런 그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이 아이오닉 5를 테스트 베드로 이제 제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나 기아에게도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 테슬라가 이런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앞서 있고 그다음에 오토파일럿이라는 3단계의 가장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다치 수장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관련된 규제를 하던 공무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이런 규제들을 좀 약화시키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런 면에서 자율주행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한국에서 우리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현대차 내에서 자율주행 쪽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결국은 기승전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가장 총괄해서 가게 됩니다. 물론 남해양연구소나 이런 자동차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그런 계열사들에서 그 연구하는 것들도 모두 결국은 소프트웨어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쪽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MC넥스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하는 쪽에서 자동차 렌즈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을 하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해서 이 자동차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데이터로 정보로 처리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칩은 그 모회사가 지금 NCN행 업체인데 거기에 NCN행이 이제 좀 관리 종목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그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고 어려운 실적 때문에도 넥스칩은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매각할 경우에는 자동차 자율주행을 하는 쪽에선 인수를 하고 싶어할 그런 아주 탐스러운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넥스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는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라고 SI 그 시스템 인터그레이트라고 해서 시스템 통합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전국적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들을 짓고 있는데요. 이런 공장들에 들어가는 SI 그 공장을 전체 자동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모두 현대 오토에버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는 그룹 내부의 일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오토에버를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 채팅창에요. 좀 궁금증을 남겨주셔서 두 가지 질문 한번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주 선박과 피팅 엔진이 있는데 뭘 봐야 될지 궁금하다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일단 그 조선주들은 지금 실적이 좋아서 가고 있는 것들은 조선 3사입니다. 네. 거기다가 한진중공업에서 HJ 중공업이라는 회사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 회사들은 말 그대로 상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very large 그 컨테이너 그 캐리어인가요? 네. 그 굉장히 VLCC라고 해서 굉장히 큰 배들을 만들고 있고 이것들이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수주를 해서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성이라는 건 배를 만들어가는 크기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선수사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돈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작년부터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2년, 3년 가기 때문에 그 올해, 내년까지도 이러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먼저 치고 나가는 건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HD 그러니까 현대미포나 또 그 하나오션 그다음에 HJ 중공업 이런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먼저 치고 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 2등주로는 그 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한화 엔진이나 이런 엔진이나 부속품 이런 그 뭐랄까요 동성 그 이름을 잠깐 기억이 나. 네. 예. 그런 그 LNG 가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이런 냉내제를 만드는 업체들 네.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따라가게 됩니다. 이 순서를 1등주가 먼저 치고 나가고 2등주가 따라가는 것을 잘 보고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양쪽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별로 안 해보셔서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러시는데요. 요번에 한번 이런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달부터 누누이 강조했지만 조선주는 초보 투자라도 먹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시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달가량 뭐 조정을 받다가 조선주 다시금 실적 발표와 함께 강세로 좀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장주 조선주 선박 업체를 가장 필두로 말씀해 주셨고 그 뒤로는 좀 기자재 기업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원전인데요. 원전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원전을 팔았다는 건 이미 사셨다는 거네요. 네. 물론 지난 정부에서 그 원전을 굉장히 좀 중요시했고 하기 네. 때문에 여기 투자했지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말할 때 거기에 예산을 잡고 진짜 투자를 해서 그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지난 정부에서 3년 동안 원전에 대해서 뭐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 여러 가지 말을 했고 해외 원전을 뭐 수주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런 원전 관련주들을 확실하게 밀어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신한울 원전 3호, 4호가 이제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실적이 발생하는 건 올해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를 지금 판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겁니다. 그리고 SMRT라고 소형 모듈러 원전이 이제 설계가 끝나고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원전을 자유주의 국가들 중에서 제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 제대로 만들어 본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어떻게 보면 제일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까지도 대형 원전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이 원전을 만드는 대기업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업체들이 현대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미국의 이런 SMR인가요? 이 소형 모듈러 원전을 만드는 업체들에 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한 것들 때문에도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원전주들을 너무 성급하게 팔기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의 국내 기업들의 악재라고 여겨졌던 그 체코 경쟁사의 진정도 좀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원전주들 시세를 내고 있는데 실적이 찍히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시장 확장까지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저희 시간이 좀 어느덧 많이 지나서 바로 공약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공약주는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의 건데요. 네. 제가 원래는 이 두 가지 섹터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네. 수소 에너지 쪽에 관련된 거였고, 근데 이 현대오토에버를 일단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다시 또 언급해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IT 쪽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 스마트 팩토리 만드는 공장에 SI 사업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장을 만드는 것은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현대 건설이 만들지만 그 완성된 공장 내에 이게 자동화를 해주고 만드는 이런 SI 쪽은 모두 현대오토에버가 그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기본적인 그룹 내부 일감으로 실적을 내는 회사예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요번에 이제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 사업 중심을 옮기겠다. 즉 자신들은 자동차나 만드는 하드웨어 메이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금 테슬라처럼 나름대로의 이 소프트웨어를 갖고 새로운 자기만의 생태계, 먹이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사업을 하겠다고 현대차가 이런 탈 자동차,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빌리티 회사라고 이제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현대오토에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이 현대오토에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당장 주가가 하락했던 것은 지난 하반기 때 미국 이 조지아주 신공장이 완공이 됐고 거기에 납품하기 끝났고 올해는 이제 국내에 있는 전기차, 자동차 공장들이 완공이 됩니다. 현대차가 완공이 되고 내년에 이제 기아차가 먼저 했고 내년에 현대차가 이제 우리 울산에 있는 그 전기차 공장인가 그게 이제 가동이 되고 이제 거기 일감이 현대오토에버가 또 일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오토에버는 12만 원을 그 매수가를 하시는데 12만 원부터 손절가로 제시된 11만 원, 그 만 원 폭 사이 내에서 분할을 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렇게 완료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우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실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좀 장기적인 실적, 그러니까 안목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현대오토에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지금 18만 원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약주까지 다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owever,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you will pay a tariff,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as ripped off and taken advantage of by every country in the world, practically. I mean, that's not going to happen anymore, but we're going to make fair deals.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높은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 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자, 관세 협상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미국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윈윈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속내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시장의 상황 잠깐만 체크를 좀 해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었어요. 코스피가 1%까지 상승 탄력 나타내다가 지금은 0.64% 정도. 여전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강보합권 수준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 관세 이야기가 지금 약간씩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지금 관세 협상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우리는 미국이랑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또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0.7%대 상승세,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을 하면서 홍콩 시장은 최근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 이야기. 우리는 미국과 어떤 카드를 주고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빠르게 또 미국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걸까요? 조금 더 속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역시 미국과의 우리 관세 협상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도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딱히 어제까지는 큰 반응들이 없다가 네. 오늘 결과를 나오고 나서 이제 계산이 막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저는 가장 두 미국과 우리나라 양측에서 다 너무 분위기 좋았다라고 70분 동안 얘기를 했다 이러는데 저는 또 제가 너무 비판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쉽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도 약간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우선 좀 큰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네네. 네, 우선 이제 지난 3월부터 쭉 흐름을 한번 네. 보면 트럼프 정부가 2기가 출범하고 나서 네. 멕시코, 캐나다 관세를 때렸는데 네. 한 달간 유예, 그죠? 그리고는 뒤에 협상, 네. 그리고 4월부터 상호 관세 시작, 그죠?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10은 케이스가 될 것이다. 네네. 여러 국가들과 상호관세 협상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에게 아주 우호적인 카드와 협상을 모델을 가지고 너희들 봐라.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협상을 했다라고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전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네. 오늘 아침 협상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언론 흐름을 보면 네. 그런 전략이 이제 드러난 거죠. 먼저 보시면 스콧 벤센터 재무부 장관이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간 오후 5시, 우리나라 네네.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발표를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네네. 미국과 노르웨이 협상장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 먼저 오픈을 해버렸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어봤죠. 설명을 하라 네, 이렇게 설명 얘기했더니 한국이랑 어떻게 됐냐. 이게 여기서 이제 successful 네. 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A 게임을 했다.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이 이 정도 가져왔으니 노르웨이도 잘해 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1시간 후에 그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뒷수습을 하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 흐름을 보면 네. 첫 번째 일보는 이 벤센트 재무부 장관의 미국 노르웨이 협상장에서 트럼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심이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네네. 분위기였고 이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이걸 수습하는 뭐 상호했고 거기에 이제 헤드라인이 뭘 잡았냐면은 일괄 타결. 네네. 그러니까 줄라이에 일괄 타결을 하겠다는 걸로 수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뉴스가 뭐가 흘렀냐면은 급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벤센트 장관이 이랬거든요. 네. 일주일 안에 네, 다음 주에 뭐 당장 MOU 정도는 네.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흘렸으니까 네.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정부가 지금 사실 공백 상태인데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해? 라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셨는지 네네. 최상목 부총리가 7월 패키지를 하는데 빨리 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흐르고 나오니까 이것도 수습이 안 됐는지 마지막에는 방위비는 협상에 탭을 올리지도 않았다. 네, 방위비 FTA 이렇게 없었다. 수습하는 네.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아마 한국 측에서 벤센트 재무장관이 저 정도 A 플랜이라고 이야기하고 석세풀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반가운 걸 가져왔다. 그러니까요. 네, 이걸 유추할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는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 정도 카드를 내밀어서 상호관세 25%를 전면 다 철회한 것인 그러니까요. 정도인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하나의 단초는 꽤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제안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카드들을 던졌을까요? 우리가 미국에게. 트럼프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 네, 그렇죠. 첫 번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라. 이게 조선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걸 많이 사가라.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 우리의 투자해라. 우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해라는 거는 이제 현대차가 30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잘 보면 이 주간에 월요일 날 포스코가 이례적으로 네, 그렇죠. 현대제철의 루지애나 공장 투자에 같이 하겠다는 거를 출국하기 이틀 전에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저는 충분히 산업자원부에서 염두에 둔 플랜이 아니었나라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리 얘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카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려고 지금 원수끼리 네. 손을 잡을 정도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경쟁사끼리 지금 그렇죠. 같이 미국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카드를 내민 거고 네. 제가 볼 때 선물 하나 준 네네.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려 있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에 부족한 대한 걸 채워줘라. 그게 조선이죠. 조선이죠. 네. 네. 조선의 카드를 꽤 가져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당장 그 해군상 장관이 그렇죠. 온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주니어도 오잖아요. 네. 그 트럼프 주니어도 지금 우리 조선소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선물을 준비했겠죠. 네. 선물을 준비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주니어가 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충분히 선물을 준비했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누가 만나겠습니까? 김동관 부회장 만나겠죠. 네, 하나 쪽에 하나 만나겠죠. 오이죠. 네. 그리고 HD조선 김기선 현대중공업도. 부회장도 만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했을 것 같고 어.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걸 사가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알래스카 LNG 건이죠. 예, 가스.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패키지를 꽤 매력적으로
내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벤센트 재무장관이 석세스풀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미사구를 넣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카드면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사우스 코리아 봐라, 한국이 이 정도 카드를 내면 너희들 뭐 내놓을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를 챙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우리도 약간은 예상은 하긴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뭐 이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뭐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미국이 뭐 일단은 지금까지는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영상도 보셨지만 스콧 베센트 장관의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한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 제시한 카드로 우리가 원하는 걸 또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미국이 받아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자동차를 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또 네. 특별히 조금 더 그렇죠. 신경을 써달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국 수출 비중이 한 18%쯤 돼요. 네네. 그러니까 18%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자동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들어가면 자동차 부품도 같이 있고,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우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완성차는 어차피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품목별 과세도 들어가 있고 네네. 뭐 상호관세까지 들어가면 꽤 큰데 과연 이 부분을 받아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현대차에서 30일도 투자했으니 네. 이 정도 성의를 보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물을 할 테니 자동차 전전은 봐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호관세를 전체 다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과세로 돌려서 부분별로 하는 전략으로 펴지 않을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나 그렇죠. 업종의 관세를 플러스 낮춰달라고. 마이너스를 해서 네. 우리에게 그나마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추고. 낮추거나 없애는 걸 카드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냥 원하는 하세요라고 카드를 협상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첫 번째는 최상국 부총리하고 안덕근 네. 산업자부 장관이 이 아젠다를 내기로 일단은 오므렸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한미 간 교육 개선을 하는데 미국은 개선을 아주 심플하게 했거든요. 네. 이거잖아요. 한국 무역하고 미국 무역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그거의 절반 정도는 관세를 내라 이거 관세를 아닙니까? 내겠다. 네. 예. 이거 불공평하다. 제대로 계산하자는 게 첫 번째고 그 아젠다를 세팅했고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겠다는 거는 미국 LNG 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네. 이거는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도 저는 포함됐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아젠다가 미국 조선업 재건에 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윈윈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는 윈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팔 수 있고 미국도 도움이 되니까. 요 정도를 이제 아젠다 세팅을 하고 했는데 이 정도 아젠다 세팅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상호관세 전면 폐지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강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 크고 미국 수출의 비중이 큰 것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요 정도는 관세를 낮추는 걸로. 낮추든지 뭐 품목별 관세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했었지 않을까. 요 정도 카드면 제가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후에 진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미국의 베센트 장관은 다음 주라도 지금 뭔가 MOU식의 네. 그에 준하는 것들을 합의할 수 있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막 속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근데 또 우리는 7월 패키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그 중간에 딱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우리는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말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긴 네, 한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정치적인 영역이 있는 네네. 거죠. 만약에 이제 한 총리가 네. 대선에 나선다면 5월 3일 날 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다음 주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몇몇 이제 정치 쪽의 평론가들은 네.
대선에 나가기 위한 선물용으로 뭔가를 합의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그래서 다음 주란 얘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벤슨 장관 재무장관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최상부 총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네. 우리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시기라는 걸 확정하지 않았어요. 네. 네. 왜냐하면 당장 5월 15일 날 미국에서 와요. 네네. 네. USTR 같은 거 협상하러. 아니 그렇죠. 네. 그 개별 협상하러. 세부적인 걸 협상하기 사실은 제가 볼 위해서. 때 그 이전에는 합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합의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우리 정부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치적 영향력을 대놓고 지금 홍보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차기 정부가 이걸 MOU를 진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말 그대로 MOU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컨트랙이 이건 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미국 반응이 재밌어요. 네. 미국은 오히려 이 공백 상태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선물 줄게. 빨리 하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기별로 보면 우리가 오히려 칼을 쥐었다. 그렇네요. 우리는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대통령이 대선 없다. 기간이야. 네. 대선 기간이야. 우리 아무것도 결정 못해. 음. 저는 그렇게 해서 6월 3일 대선 이후에 7월 8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네네. 저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키를 진 꼴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유리하다. 그렇죠. 협상에서. 굳이 급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급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과 그쵸. 협상하기 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협상 결과를 가지고 그 카드로 다른 나라와 협상의 전략적 어떤 지렛대를 쓰려고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좋은 샘플로 당연하죠. 보여줘야 하는데 예. 일본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네. 일본은 지금 어쨌든 못하고 갔죠.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미국이 드라이브를 막 걸 텐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묶고 하려고는 결국에는 알래스카 LNG 440억 달러 투자하란 말이에요. 네네. 이 투자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투자하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일본이 일단 발을 뺀 건 우리는 다행스러운 거죠. 우리 일본 보고 갈게라고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 공백 상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 카드를 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래 생각했던 거는 야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에 강하니까 네. 요것만 좀 상호관에서 빼줄게 라고 했다면 아니야 우리는 전부 다 해줘. 강한 카드를 내민다든지.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카드를 내밀어서 시간을 버는 것도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트럼프처럼 강한 걸 던진 다음에. 그렇죠. 예. 지금은 분명한 거는 그 빈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네. 본인들이 급하다는 걸 카드를 이미 깐 거예요. 그렇네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미국도 지금 우리를 샘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저희는 우리가 지원하고, 급할 것이 없다. 지원 전략을 좀 쓰고 네. 오히려 더 강한 카드를 준비하고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저는 그래서 산업사원부에서 네. 알래스카 LNG의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뭐 실사를 간다든지 이것도 저는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막 6월 초에 무슨 LNG 서밋 이런 거 알래스카에서 하는데 네. 거기에도 지금 우리나라, 일본 막 오라고 그렇죠. 지금 압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하더라고요. 급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성공 모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협상을 7월 달에 7월 초 협상을 타기를 위해서는 네. 성공 모델이 좀 절실해요. 그렇네요. 예. 이럴 때는 지연 전략이 상책이다. 조금 더 지원하고. 지금 중국을 보세요. 아까 초대에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협상을 네. 지금 하고 있다고 막 두들고 싶은데 중국은 우린 그런 일 없어.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 그런 이런 일 식으로 없어라고 나오고 하는 있어요. 것에 네. 바로 그런 전략인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급하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TA랑 방위비 협상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미국이 이걸 가지고 뭔가 카드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건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했을 수는 있는데 네. 했을 수 있는데 밝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우리 측에서? 예.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게 통합 패키지를 협상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원샷 패키지로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네. 원샷 패키지에는 방위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럼 이번에 방위비 이야기 물론 최상무 부총리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빠질 수가 없는 항목을 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7월 초에 원샷 패키지로 한꺼번에 그 줄라이 패키지로 하겠다는 거는 네네. 이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위비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해서 얘기 안 끌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현 정부가 이제 차기 정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숙제를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외부로 바뀔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줄라이 패키지에는 방위비 들어가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우리도 전략적으로 노출은 안 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 방위비 이야기는 했으니까 일본에게는 방위비를 또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본의 방위비를 얘기하고 우리나라 방위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통합 패키지에는 방위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음 정부에서 더 구체적인 방위비나 뭐 FTA 협상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7월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저는 관심이 있던 게 어쨌든 최근에 환율이 우리 시장에도 되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그 밑으로 최근에는 좀 약간 꺾이긴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를 미국이 할 거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걸 어떤 식으로 뭐 스와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네. 지난해 11월 달에 네. 그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네네네. 해버렸어요. 요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버리면 그때 이제 원래 환율 관찰 대상국은 경상수지 흑자하고 네. 미국의 흑자하고 두 가지 기준을 보고 여기는 환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네네.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 11월 달하고 지금 12월 달 이런 때는 네. 우리나라 이 경우는 아니거든요. 뭐 계엄, 탄핵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됐기 때문에 달러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계엄 이후에. 이것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하는 거죠. 요거 풀어줘. 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이 현재 환율 절하를 미국에서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지금은 네. 계엄이라는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환율이 뛴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요거는 대상국에서 빼달라는 협상을 이번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협상, 그 환율 조작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지금 미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없었을까요? 이건 뭐 다뤄지지 않는 것 요거는 같은데 외교부 산하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는 없었을 그렇죠. 거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새벽에 있었던 협상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일단은 우리에게도 뭔가 쥐일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뭔가 던질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박주근 대표님은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 협상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뭐 다음 주에 진짜 뭐 사인을 할 것인지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지만 아마 IT 쪽에 관심 가지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5월 15일 있을 USTR 방문단이 아주 민감할 겁니다. 네네. 이쪽이 들어오면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KT, 뭐 우리나라 웬만한 데 다 걸리는 IT 쪽 종목 걸려 있어서 클라우드 사업이나 AI 사업이 아주 밀접하고 있어서 아마 요 방문단이 들어오면 IT 관련 투자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민감하게 요거 또 관심 갖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IT 쪽의 이야기까지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박주근 대표님이 아주 다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의문점이 해소가 됐네요. 자,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세 전쟁 화해 모드 속 미국 증시 반등세, 브로드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관련주 급등, 경구용 치료제 모멘텀 1112 강세, 대한민국 K조선에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초강세, 상승률 상위 섹터 페인트, 특징주 AK홀딩스입니다. 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을 안 했다면은 그냥 계속 그 미국 증시가 올랐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그 뭐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안 보이면은 이렇게 증시가 일단 급등을 하네요. 뭐 물론 그게 그 인생의 스냅샷이니 뭐 주시장은 장기 투자의 영역이니 뭐 트럼프는 참고 견뎌라, 나를 믿어라 그랬지만 이제 그 주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루 이틀만 변동폭이 커도 힘듭니다. 사실 아무리 그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 마인드를 장착한 사람들도 사실 하루하루 변동성을 그걸 보고 있자니 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떠들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또 무슨 죄를 뿌릴 수 있지만 자,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트럼프 주식시장 정말 열심히 보잖아요. 기자들이 어떤 지표에 대해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바로 나와요. 경제 지표랑 주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는데 자, 뭐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관심이 많은 지금 트럼프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런 변동성이 자기도 계속 그렇게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게 또 탐탁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금 논기 아닌가 며칠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도 시달리니까 내가 며칠 말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르니까 좀 화해의 무드를 취해볼까 해가지고 막 약간 뭐 중국하고 진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중국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데 중국은 대화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오르니까 일부러 하도 이제 조금씩 올리고 한 번씩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오를 만한 걸 던져주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원래 가야 될 방향으로 가야지 해서 또 관세 얘기하면 떨어지고. 이거 또 너무 시장이 떨어지는데 한번 또 내가 또 던져줘볼까 당근을 계속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이제 당근이죠. 뭐 당근을 던졌다기는 그렇고 이제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언론에서는 또 이제 중국한테 또 뭐 벌써 바로 그냥 또 바뀌죠. 굴욕을 당했느니 뭐 벌써 이제 무릎을 꿇느니 뭐 어쨌든 간에 뭐 중국한테 무릎을 꿇으면 증시는 올라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다우 지수가 쌍바닥을 지금 만들고 이 21선을 지금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다우는 21선을 확실히 돌파 못했죠. 세일스포스 5.68, 캐터필러 3.75, 엔비디아 3.65,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순입니다. 자, 어저께는 이 세일스포스 같은 소프트웨어랑 캐터필러 같은 이 굴삭기 업체, 굴착기라고 해야죠. 일본어라. 굴착기 업체들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다우보다 좋죠. 21선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그렇죠? 뒤로 가볼게요. 나스닥이 다우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 자, 상승률을 정렬했더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자, 그리고 그레일 이거 그 피 한 방울로 암 진단하는 생명공학 업체. 이거 또 지금 연속으로 상승률 상위에 올랐네요, 이틀. 자, 그다음에 온 세미컨덕터 요거랑 NXP 세미컨덕터 이런 것까지 하면 지금 이게 다 레거시 미디어거든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고 레거시 미디어는 방송이고 레거시 반도체거든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온 세미컨덕터, NXP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레거시 반도체, 이른바 뭐 자동차용 반도체,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그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보다는 조금 바보 칩이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똑똑해졌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슈퍼 인공지능 칩보다 그런 것이 뭐 자동차에 탑재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자동차에 탑재되면 자동차 값 엄청나게 오릅니다. 어쨌든 자동차용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아날로그 디바이스까지 해서 다 그런 것들이 상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가 또 지금 계속해서 $100 이상을 가면서 $107까지 갔네요. 이 기염을 지금 토하고 있네요. 다시 거의 다 회복했어요. 팔란티어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지금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했네요. 자, 이거 드디어 나왔죠. 다우, 나스닥, S&P 500 다 나왔죠. 이거 짝꿍댕이, 그쵸? 엉덩이가 올라간 W자 나오면서 21선 돌파가 이루어졌죠. 자, 트럼프가 이거
뭐 이것까지 보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내가 조금 져주는 스탠스 취하니까 바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네 하면서 이거에 또 맛을 들여버릴까 봐 또 겁이 나네요. 그렇죠? 자기가 가려는 방향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내가 조금 몇 번 져주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니까 조금 후퇴를 또 해볼까? 이러다 보면 자기의 또 정책이 흔들릴 텐데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P 500 먼저 지금 그 시가총액 순대로 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요 세 개는 이 시가총액이 너무 거대해서 그죠? 밑에를 압도하고 있죠. 바로 아마존이 있지만 이 세 개가 워낙에 큽니다. 자, 지금 1.84, 3.45, 3.62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이게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이 8위의 브로드컴이 6.3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선 돌파했군요. 이제 보니까 4대 지수 중에 다우만 21선을 살짝 못 벗겼고 나머지 3대 지수는 정말 시원하게 그냥 21선을 돌파하는 그래서 상승 N 아니면 짝꿍댕이 W 완성하면서 생명선이 21선을 돌파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강했네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지막 겁니다. 자, 이것도 상승률 상위로 정렬했더니 S&P 500은 그냥 시가총액 순대로였고요. 나머지 세 개는 상승률 상위로 정렬해놨어요. 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아까 저기 나스닥에도 있었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12.38%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온 세미컨덕터 여기 또 있죠. 9.12 아까 나스닥이랑 겹치는 게 맞죠? 여기 NXP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주로 자동차용 반도체에 쓰이는 혹은 범용 반도체에 쓰이는 레거시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특징이었고요. 자, 독일 닥스는 이미 전일 21선을 돌파하면서 미국 증시보다 한 발 앞서갔었죠. 그리고 바로 또 21선 위에서 또 지지를 하면서 이틀 연속 갭을 지켜냈습니다. 독일이 이번에도 한 발 앞서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SAP가 실적 좋게 나오면서 7% 가까이 급등했던 거 보여드렸죠, 전일. 그리고 바로 또 상승을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가 2.11 올랐네요.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 지멘스 에너지 두 개가 지금 시가총액의 10위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지멘스 그룹이 주도를 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독일의 대표 기업이죠. 자, 기타 증시에서 브라질은 독일보다도 또 하루 전에 이미 3일 전에 21선을 회복하고 그렇죠? 3일 연속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넘었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최근의 모습이 셌습니다. 자, 브라질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시가총액 상위는 제일 많이 오른 게 7위에 위곤이라는 회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누홀딩스도 2.26도 올랐습니다. 방코 상탕들의 브라질, 이 대표 브라질 은행 3.53 오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자, 인도도 이미 이전에 장대 양봉을 한 5일 전에 뽑아냈죠. 그다음에 전고점을 다 뚫어내네요. 8만 돌파했습니다. 8만 돌파하고 어저께 7만 9천에서 끝났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8만을 점령했네요. 자, 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는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1위인 릴리언스 그룹, 이 0.12 강보합 기록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브라질, 인도에 이어서 자, 상해로 갑니다. 상해는 21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위에 61선과 121선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상승폭이 조금 죽고 있죠, 각도가. 자, 심천을 가겠습니다. 심천은 상해보다 계속 약했죠, 그렇죠? 상해 같은 경우는 61, 121선까지 갔는데 심천은 아직도 21선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차이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귀주모테주가 CATL보다 강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가총액을 하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텐센트 홀딩스가 1등이라고 했죠. 텐센트 홀딩스 0.23 보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는 강보합이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상해 1위 귀주모테주는 전체로는 4위죠. 보시면. 자, 아시아 증시 대만입니다. 자, 대만도 오늘 시작하면서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21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아주 유사하죠. 나스닥이랑 그렇죠. TSMC가 1위인 이 대만 증시이기 때문에 유사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짝꿍댕이가 나왔고요. W자가 나오면서 21선 돌파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인데요. 먼저 대만 상위를 보죠. 자, TSMC 오늘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이거네요.
ASE 테크놀로지, 그렇죠? 이 그 AS 테크놀로지는 이 파운드리 TSMC에서 AS 테크놀로지 넘겨주면은 최종 테스트랑 조립을 하는 후공정 업체죠.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TSMC AS 테크놀로지 이 지금 밸류 체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거랑 연관되어 있죠. 반도체 주식들이 강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도요타자동차가 아주 센가 보죠. 대만각권보다 이미 한 3일 전에, 그렇죠? 3일 전에 갭상승으로 21선 뚫었고요. 오늘도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확실히 지금 21선을 장악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짝꿍댕인데 이 짝꿍댕이가 훨씬 여기는 완전 짝짝짝짝꿍댕이죠. 그렇죠? 짝짝짝짝꿍댕이가 더 좋죠? 짝꿍댕이가 보일 정도의 짝꿍댕이보다는 완전히 이렇게 비대칭 짝꿍댕이가 더 강한 거예요. 훨씬 더 강한 거죠. 대만보다 니케이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케이도 지금 보니까 전 종목이 20위 안에 모든 종목이 오르고 있네요. 자, 7위에 히타치가 지금 4.47로 가장 많이 오르죠. 자, 지금 그 브로드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상위에서 나스닥에서 그 1, 2위로 올랐었잖아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오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주 히타치가 일본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좋아요. 대만 니케이보다 더 좋죠. 6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벌써 갭이 2번이 나왔습니다. 상승 갭이. 자, 여기서 보면 하락 갭이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그거를 이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하락 갭 4번을 상승 갭 4번으로 다 부셨고요. 여기 딱 2,600짜리 요 하락 갭 여기만 남았죠, 지금. 아주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완전 짝짝짝짝 궁뎅이. 이쪽이 완전히 궁뎅이가 거의 없는, 볼륨이 없는 궁뎅이. 이게 좋은 거예요. 완전히 비대칭 궁뎅이. 그렇죠? 엄청 센 거예요. 코스닥을 가보겠습니다. 시총 상위가 나오겠군요. 코스닥 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완전 비대칭 61선까지 다 뚫었습니다. 대만 니케이보다 훨씬 더 좋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뭐가 제일 많이 오르나요? 오늘 하나오션. 13위 하나오션이 지금 거의 7% 가까이 급등하고요. 8위에 현대중업 5.32. 이 두 개가 월등합니다. 수익률이. 그렇죠? 두 개 다 지금 조선주죠. 지금 7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가 약간 쉬고 있는 타이밍에 또 조선주가 치고 올라와줍니다. 이건 정말 이제 좌방산 우조선.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 좌방산 우조선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제일 많이 오르는 게 14위 리노공업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8%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액면 분할 이슈가 있어서 3만 원대로 가격이 보기에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SM이 2.94로 지금 그 다음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1,332원으로 1,410원대에서 반등했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도 왜 이렇게 달러가 흔들립니까? 대통령님, 왜 이렇게 국채가 흔들립니까? 왜 주시장은 갑자기 폭락을 합니까? 이 관세 이 여파는 왜 미국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감당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하도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줬잖아요. 그랬더니 주시장 오르죠. 달러 가치 회복되죠. 미국 국채 제자리 가격 찾죠.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도 이제 약간 회의감도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도 내 의무긴 한데 내 의지고. 근데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쨌든 달러 가치가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1,450원 정도 가면은 그 전에 떨어진 폭의 한 중단 정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1,490원 가까이 갔다가 1,410원까지 이 80원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중단 정도 가려면 1,450원까지 가면 그 흔들렸던 그 지점의 중간 정도 오거든요. 지금 아직 1,432원이니까 조금 제자리로 더 가려면 조금 더 회복이 돼야겠는데 그러면은 트럼프가 약간 더 방어적인 스탠스를 조금 더 취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질러버리면 다시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WTI는 뭐 제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유가는 잘 안 오르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거일 수도 있고 물가가 안정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의 비중을 두고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트럼프는 이걸 물가 안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떤 이 경제계에서는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가 안 오른 거라고 하고 있고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지금 둘 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100%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국 시가총액 1위 텐센트 홀딩스입니다. 21선 회복했죠. 자, 뭐 하나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자오상증권에서 게임 파노 발급이, 파노가 그 서비스가 우리나라가 맨날 그 아쉬워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안 받아줘가지고. 중국 당국이 118개의 중국 국산 게임과 9개 수입산 게임. 이거 봐, 이것도 엄청 편중적이죠. 자기네 국산 게임 118개는 허가 내주고 수입산 게임 달랑 9개 줬습니다. 텐센트 홀딩스가 대부분 서비스를 해요. 우리나라 게임을 수출해도 텐센트 홀딩스가 중국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118개 중국 국산 게임을 했으면 텐센트께 대부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주로 텐센트, 뭐 이게 자이언 네트워크 이렇게 꼽았다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태주입니다. 귀주모태주도 며칠 전에 나온 거죠. 방어주 주목하라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닝더스타이 CATL입니다. CATL도 요즘에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또.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좀 회복을 하니까 따라갔고요. TSMC도 일단 W자 반등이 나왔네요. TSMC는 뭐 경기 둔화 리스크 이미 반영됐다. 며칠 전에 나왔던 소식이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가파르게 올라서 니케이가 대만보다 강한 지금 저희가 됐죠. 원인이 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좀 몰라야 돼. 너무 답답해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오늘 21선으로 안착을 했었는데 지금 이 꼴이다고 밀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미국 규제에 따라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다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괜히 또 찍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러트니 장관이 있는 상무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했대요. 이런 반도체 제재가 반도체 산업에 안 좋다고. 뒤로 가고 있습니다. 괜히 TSMC랑 같이 두들겨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알테오젠도 오늘 하나 이슈가 나왔어요. 할로자임 특허 무효 가능성. 이게 나왔죠. 미국 머크의 키트로다 SC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할로자임 것도 특허 무효성 가능이 높다. 그러니까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하고 지금 SC 제형명령 기술을 같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붙고 있어요, 지금. 특허 뭐가 붙어가지고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좀 세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코스피가 510억으로 일단 빨간불을 켜긴 하는데 양은 좀 적어요. 어쨌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장 마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어딥니까?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는 페인트. 이 페인트가 1등으로 오르는 건 너무 오랜만인데요. AK홀딩스 아래 애경 그 케미칼이 있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이 페인트 만듭니다. 조광 페인트, 노루 페인트, 벽산, 노루헬드에서 상호 페인트 오르는데, 자, 이건 조선주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주의 맨 마지막 도장 페인트를 칠하고 나가죠. 이제 밸류체인 여기까지 온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태광성광밴드 같은 피팅주를 시작했었죠. 이제 페인트주까지 왔습니다. AK홀딩스가 물론 페인트주로 지금 오르긴 하지만 다른 이슈도 있죠. 지금 AK홀딩스의 애경산업 매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주로 오른 게 몇 프로고 애경산업 이슈 때문에 오른 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페인트주의 그 조선주의 밸류체인에 오른 거 포함 요거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애경산업이 돈을 버는 캐시카우거든요. 근데 요거를 처분해서 이제 이 AK홀딩스는 앞으로 제주항공이라는 항공사랑 애경케미칼이라는 화학회사 요걸 투톱으로 해서 사업 재편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애경산업 매각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애경산업의 몸값 때문에 지금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그게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조선주가 대단한 위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슈퍼사이클 오는 거 아니야? 약간 데자뷰 기시감? 어쨌든 저는 응원의 한마디를 준비했습니다. K조선의 슈퍼사이클 어게인, 개봉 박두, 커밍 순.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다음 주 이렇게 보더라도 미리 보더라도 핵심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발표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관세 이슈 잘 보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기업들의 대처를요. 자, 오늘 한 주간에 잘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중요 이슈 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 저희가 찾아드릴 거고요. 이 시간에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으려나요? 간밤에 그 고위급 협상, 관세 무역 관련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2+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2라는 게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산업 통상부하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부서가 각각 2개씩 만나서 현재 협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아직 특정한 아젠다가 어떤 것이 이제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아마 이것을 밝히는 것을 좀 꺼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지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일본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아젠다를 이렇게 가지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 협상단들은 관세를 이제 거의 이제 제로로 낮추는 이런 협상안을 준비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한국이 들고 왔다. 뭐 이런 또 발언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이제 국익과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지금 노할 자리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미국이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안을 가지고 현재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과연 이제 90일 유예를 좀 준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90일 유예라고 보면 이제 6월 말 7월 초입니다. 우리나라 새 정부가 이제 6월 초순에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이게 이제 90일 안에 이제 체결돼야 될 우리는 일부 그 투자분들께서는 새 정부에 넘겨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미국이 정한 시한이 또 너무 촉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나서고 있는 부분들도 일견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미국 측에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좀 의견인 것 같아요. 어쨌든 90일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쫓기는 것은 또 우리나라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진행될지에 대한 것은 현재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미국 인사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을 들고 갔다. 그게 LNG가 됐던 조선이 됐던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소고기가 됐던 방위비 협상이 됐던 무엇이든지 지금 다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온 흐름들을 보면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 것들이 아니겠나라는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공매도쇼 커버링이 들어오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결국은 관세는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에 25%이기 때문에 관세가 낮아질 것. 그러면 관세를 반영한 주가 수준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장 초반에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섹터가 석유화학, 조선, 조선기자재, 네. 반도체, 피팅 밸브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근데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가 되려나 혹은 정책 수혜를 좀 강하게 받으려나 항상 이렇게 튀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연장선에서 항상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차근차근 시장을 알아볼 텐데 일단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 어제 발표가 있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은 실적 그래도 나름 발표했는데 문제는요. 실적 잔치를 즐길 때가 아니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곳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 실적 시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실적이다라고 한다라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실적을 잘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찬물을 굳이 끼얹을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현명해지신 게 많이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 같으면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이제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적이 나온 걸 천천히 떠다본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이나 조카분들이 공부를 잘했어. 생각보다 공부를 잘했어라고 본다라면 이게 본인 실력으로 가는 거냐, 옆에서 누가 첨삭 지도를 해줬느냐 이것을 좀 따져야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성적만 잘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박수 쳐주다가 따져본 거죠.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래 그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가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4분기 때까지 실적을 땡겨놓고 1분기 때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잡고 사업 계획을 실천하고 발주를 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근데 이례적으로 비수기인 1분기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가 잘 나왔죠. 물론 좋아서 잘 팔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본인의 힘에 의해서 잘 팔렸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뭐 충분히 박수를 쳐줘야죠. 근데 이번엔 첨삭지도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첨삭지도냐? 관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이제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선주문들이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우리가 마냥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 확인해봐야죠. 첨삭지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진짜 내 실력이 나타나는 건 뭐다? 2분기, 3분기다. 그리고 근데 2분기, 3분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무서운 또 할아버지가 또 들어올 수 있죠. 트럼프라는 할아버지가 관세를 또 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가 좋았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에는 관세에 따라서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주저스러운 거예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HB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팔면 미국 그 AI는 멈춰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지금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전망을 그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증권가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본업이 잘못됐다라고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이 잘못됐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뉘앙스를 보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증가율이 좀 꺾일 것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H20을 뭐 중국에 주네 안 주네 뭐 설왕설래이기 때문에 뭐 언제 또 조변석기 하듯이 이런 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발상에 대한 관점도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닉스가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20만 원 이하인 상태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또 공교롭게 지금 이제 가격이 나오지만 둘 다 20만 원 이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가격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조금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뭔 소리냐? 지금 관세를 25% 부과를 받았습니다만 낮추게 된다라면 그걸 조선을 내주건 LNG를 내주건 그건 내주는 쪽이에요. 내주지만 전반적인 관세를 25% 이하로 낮추려고 한다라면 두 업종은 수혜를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미국 기술주가 좀 상승하면서 뉴욕 시장 이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에 대한 힘을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받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관세 일정 부분 좀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심리도 있어서 반도체 업종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 1분기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호황이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나온 이슈로 보면 좀 상당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 아마존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지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전력 수요가 뭐 증가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감축서를 좀 일축하는 그런 흐름들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텔이나 그리고 알파벳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괜찮게 나온 흐름들도 있었어요. 그걸 또 흐름 삼아서 반도체 업종 봐야 되는데 어떤 점이 포인트일까요, 여기서는? 저는 결국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저는 비견된다라고 봐요. 네.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재 기자님도 저기 인공지능 쓰시죠? 그 챗 GPT 이런 거. 잘 쓰시죠? 퍼플렉시티 이런 거. 저도 필수죠. 잘 쓰고 있거든요. 예. 그게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소하게 그런 걸 쓰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계속 진화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초기 버전 같은 경우 그것 때도 놀랐는데 정말 우리가 인터넷 초기 버전 쓰듯이 네.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썼었지?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살아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거품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속도 조절에 따라서 이게 지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 부분의 집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것이지 이게 지금 거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휴대폰 같은 경우는 거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다? 휴대폰은 전 세계 국민 사람들이 하나씩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늘어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새로운 산업의 태동이에요.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이런 걸 이끄는 산업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주위에
챗GPT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침투력이 제가 볼 때는 더 높다라는 거죠. 앞으로요. 그렇죠. 침투력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진화되면서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마존, 엔비디아, 뭐 애플, 뭐 인텔 이런 부분들의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 지금 현재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전력 인프라. 오늘 또 전력 인프라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를 한다라는 것은 속도 조절이에요. 지금 워낙 지금 많은 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덜 떨어지는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속도 조절 들어간 것이 이게 거품론이다?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 정말 영업이익이 팍팍 꺾여야 되는데 다들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는 기회에 가깝지 않겠는가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랄까 AI 이 붐은 쉽게 식지는 않은 그렇죠. 굉장히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실적 시즌을 본격적으로 맞아서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이 철강 쪽 바라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가미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특히나 또 살펴봐야 되는 건 관세 그걸 먼저 맞았어요. 네, 타격을 맞았죠. 받은 그런 업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데이터의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세 리스크도 있고 침체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심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볼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관세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봐요. 관세만 가지고 지금 뭐 됐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 관세 리스크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보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은 우리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열연 강판이라든지 뭐 그 형광 강판의 특수 강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쟁력이 좀 나타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국의 과잉 생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는 않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샤인 프로젝트라고 울산에 S-오일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우디 돈으로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준공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또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철강과 석유화학은 과잉 생산되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과잉 생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중국을 포함하면 글로벌 과잉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 그러니까 뭐 좋은 종목들 많은데 굳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싶을 정도로 조금 안타깝다. 오늘 그러면 석유화학들 올라오는 건 뭐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쇼커버리,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쇼커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최근에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바닥 그렇죠. 잡고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도 있다. 석유화학주가 오늘 그래 큰 폭으로 올라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까지 해주셨고요. 4월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외국인 셀코리아가 지속이 되는 거. 하지만 오늘은 수급이 플러스로 이제 전환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속이 돼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실적 개선이 될 만한 업종과 종목들이 향후 반등 시점에서 외국인 그 바이코리아 됐을 때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업종과 종목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적 개선과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그 환율이 낮은데도 안 들어온다라는 것은 일단 달러의 어떤 그 약세 이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저는 여전히 실적 개선될 수 있는 건 반도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가 현재로서는 가장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관세를 못 때리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계속 때린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직격탄은 미국 스스로가 얻어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섣불리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웬만한 건 중국을 때리고 또 중국을 우회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봐준다 그래놓고선 뒤에서 또 25% 때리고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뭐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 얘기가 없어요. 한다 얘기만 나오지만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샤시라든지 범퍼에 대해서 미국 로비에서 또 이런 것들을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같은 경우 하게 된다는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엔비디아라든지 뭐 아마존, 인텔 이런 데들이 다 직경태를 맞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에 업황 개선 또 그다음에 관세 정책의 어떻게 보면 좀 무풍지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체의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까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을 필두로 한 반도체, 대장주 다 마찬가지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반도체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미 해군성 장관이 또 조선 우리나라의 기업을 또 방문한다라는 이슈도 있고 조선주 역시나 1분기 깜짝 실적이 나온 흐름도 있고 굉장히 협상에서도 전략적인 카드를 가진 섹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선주는 우리가 좀 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 한 척 만드는데 한 1억 달러 정도 들어가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막대한 이익을 구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호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슈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개념들을 좀 보면 이렇게 오늘은 하나오션, 어제 같은 경우 현대 미포조선 이렇게 묵직한 주식들이 고점에서 7, 8% 이상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공매도 쇼커버링의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 미포조선이 나왔고 한국조선해양이 그저께는 조선해양이 나왔고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추격 매수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차분히 지켜보고 방향성을 좀 모색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뛰잖아요. 네. 흥분감인데 그러니까 좋은 건 보유량이 좋은데 맞아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 네.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지 섹터 실적 시즌별로, 실적 시즌 안에 업종별로 좀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차용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올해 2%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역대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또 최대 실적 성적표를 찍었잖아요. 근데 투자 유의사항이 있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D램입니다. 이쪽에서 수익성을 받쳐줬기 때문에이고요. 일반 메모리 같은 경우 이제 PC와 스마트폰 얘기를 하는 겁니다. D램, 낸드 플래시 이쪽, 그러니까 범용 D램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고. 리스타킹이라고 하는 건 재고 보충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세를 때리려고 하자 미리미리 재고를 쌓아두자 메모리 수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수요 때문에 예상 외로 잘 나왔다라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AI 시대이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 메모리들이 잘 팔리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HBM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확대되다 보니까 D램 같은 경우에는 ASP 평균 판매 단가거든요. 가격이 뭐 떨어지지 않는 플랫한 거고 그리고 D램 OPM이라고 해서 사업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3.4%로 추가적으로 개선된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게다가 낸드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EP 수익 어느 정도 뭐 망가지지 않았다.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수익이 예상보다 잘 나왔네.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분기는 과연 어떨까요? BNK 투자증권에서는 역시 2분기 역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 정도 예상됐고 앞서서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온 이유와 동일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메모리 재고를 미리미리 쌓아 올려서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늘다 보니까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가격도 받쳐주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N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목표 주가 기존 31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으로 낮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이거는 웬만큼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의견이 좀 모아지더라고요. 뭐 SK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HBM의 경쟁력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디램, 뭐 호황이 있었잖아요.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출하량 부분이나 재고 쌓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들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 AI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는 HBM을 더 많이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요. HBM 수요가 2배 정도에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종적으로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데에는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인즉슨 미국이 품목적으로 관세를 때리거나 상호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직은 관세가 불확실하다는 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역시 동일 선상에서 우리는 관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급망 안정성 확충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증권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하반기에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앞으로 주가 흐름 봤을 때 이 조기 불확실성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포인트를 바라라는 의미에서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구글이 4월 25일, 그리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5월 2일, 아마존이 5월 2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AI 설비 투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것인지 그 실적 가이던스 유지가 될 것인 그 여부를 봐야 된다라는 흐름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AI 칩 있잖아요. 블랙웰 GB300 이 신제품 출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 출하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HBM 수요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SK 하이닉스 실적단에 이미 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반기 특히나 메모리, 해외 메모리 수요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리스크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인데 관세 정책, 대외 불확실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반도체에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뭐 앞서서도 뭐 반도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3강구도 깨지지 않을까에 대한 흐름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나 철강 관세 때리는 거에 비해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별 다른 곳이 없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시장 일각에서는 AI 서버는 관세 수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슈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세 전쟁이 부를 그 파급 경기 침체는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SK하이닉스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IT 기기 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런 얘기이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미국 데이터 센터 설립을 좀 계획을 연기하기도 했잖아요. 일정상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붐은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관세가 부를. 이거는 얘기가 다르다고 하니까 SK 하이닉스 생각하실 때 투자 유의사항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뭐 외국인의 수급이 모처럼 만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좀 이어질지 다음 주까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외국인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다면야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에 뭐 가장 큰 산이었던 관세 협상, 한미 통상 협의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조금 더 개선된, 좀 홀가분하게 또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피로도 좀 높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까지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